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돈 엄마 이현우입니다.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전쟁 범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묘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입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묘역에 참배한 걸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제2의 걸프전 국제적 전쟁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회돈 안마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They control population centers. That's what's relevant. Kobani, a former ISIS stronghold in Syria, found resilient after the British pushed ISIS fighters down. Capital Sparta started while much of the rest of the country is in battle. 중동에서 제2의 걸프전, 그러니까 국제적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연합군 미국 특사가 이슬람 테러 집단인 IS 격퇴를 위한 대대적인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 무장을 시작했고요. 작전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전쟁 기운이 감도는 중동 제2의 걸프전 여파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전쟁, 이슬람 스테이트와의 전쟁의 성격 정의를 좀 해주시죠. 대테러 전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대테러 전쟁이라고 봐야죠. 예. 이를테면 걸프전과 아프간전의 좀 그 합성된 성격이다. 이를테면 걸프전 같은 경우는 그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 응징이었지 않습니까? 악에 대한 응징이었죠. 예. 그리고 아프간전은 탈레반과 같은 잔악한 어떤 그 무리들과 그리고 9.11 테러의 배후에 대한 그런 응징적 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응징적 차원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I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들은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테러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테러에 대한 응징이다, 악에 대한 응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이자 악에 대한 응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거 걸프전 당시에도 연합군 전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도 압도적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영상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걸프전 당시 영상인데 이렇게 전자오락 게임을 하듯이 원점을 타격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은 저보다 더 쉽다고 봅니다. 더 쉽다. 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라크전과 걸프전이 상대했던 이라크의 전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북한보다 더 강하게 평가되는 것이 당시 걸프전의 이라크였고요. 예. 또 이라크는 당시 이란과 한 10년 동안 전쟁을 해오면서 그 전투력이 뭐 어떤 그 숙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라크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또 그때 1990년대 초반의 미국의 전력은 스텔스 이런 거는 없었죠. 지금은 스텔스 무기가 뭐 미국에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S 따위라고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이 IS 정도와 당시 이라크와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아프간에도 미국이 이제 대테러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도 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은 테러범들이 아니고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아프간 정규군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군 또는 지대공 미사일들 이런 것과 싸우는 그런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이 IS는 전혀 뭐 그렇게 두려워할 입장은 아니다. 여기 지금 연합군이 1차적으로 공격할 대상 도시 이름이 모술입니다. 네, 모술은 그렇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모술은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인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이라크 정부군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도시였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IS가 이 모술을 점령을 했고 이라크 입장에서는 두 번째 도시가 점령을 당했다는 것은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바그다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라크 정규군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술을 탈환해야 되겠다. 예. 그동안은 이라크 정부군이 큰 의지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집력도 없었고. 그래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그게 미국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라크가 대규모
어떤 군사력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여주니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와주겠다. 미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IS 따위라고 감히 말씀하신다고 네. 했는데 지금 제2의 걸프전 국제연합군과 IS의 병력과 무기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인데요. 국제연합군이 30만 가까운 병력, 이 병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쿠르드 민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병대. 그 쿠르드 민병대가 한 6만 명 이상이 돼요. 6만 명, 6만 명. 그리고 요르단군이 한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 16만 명. 그리고 이라크군이 또 그 상당한 숫자가 돼요. 그럼 예. 또 20여만 명. 거기다가 미국이 최소한 항공모함 타격 전단 하나만 보내더라도 그 항모 타격 전단 하나에 10,000명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스트라이크 여단 하나 보내면 또 10,000명이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미국 군인 한 2, 3만 명. 그리고 또 프랑스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지난번 샤를 앱도 잡지사에 대한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보냈거든요. 예. 그 전단에 한 5,000명. 뭐 이렇게 다 모으니까 한 30만 명이 되고 예. IS는 반대로 한 2, 3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런 IS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겁낼 이유가 전혀 없고 과거에 걸프전 같은 경우는 이라크 군이 한 50만 명 됐습니다. 50만. 예. 그거하고는 뭐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봐보시죠. 지금 이번 이슬람 스테이트 공격이 저쪽에 이제 지중해 쪽,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만 쪽, 저 페르시아만 쪽이랑 네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죠.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 쪽에서 같이 이라크군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시리아와 미국은 뭐 관계가 불편한 나라지만 어쨌든 시리아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리아와 협상을 해서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있어요. 예. 그 장갑차를 C-17이라고 하는 수송기에 하나에 2대씩 장갑차를 태워서 수백 대를 동시에 이렇게 공항에 전개시켜버리면 하나의 여단, 한 10,000명 정도 되는 장갑차 여단을 한 번에 하루에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군은 저라면 미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을 시키고 그리고 예. 쿠르드 자치 지역이 IS의 동쪽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결집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 이라크군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쿠르드 자치 민병대에게 무기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라크가 쿠르드가 이제 이렇게 독립하는 것을 조금 거북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라크와 주력은 이라크와 요르단 미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샤를 드고 항공모함, 저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격하는 지중해에서. 지중해에서 프랑스 항공모함이네요. 맞습니다. 이 샤를 드공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45,000톤의 항공모함이고 저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팔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24대가 탑재가 됩니다. 예. 라팔 전투기가 2002년도에 우리 F-15K하고 우리 한국 공군 FX 사업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예. 전투기였는데 그게 지금 항공모함에 탑재가 돼서 지난번 재작년에 리비아 폭격에도 활약을 했고요. 예. 지금 아마 투입이 되면 굉장한 활약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쪽이 있고 이지스 구축함도 서쪽에 프랑스군에 같이 들어갑니까? 이제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호위도 해주면서 호위도 하고.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 어떤 수십 미사일입니까?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토마호크 미사일 하나는 사정거리 한 2,500km 되는 순항 와, 미사일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예. 뭐 거의 한 3m 정도 되는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정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IS의 지도부, IS의 통신시설 이런 게 어디 있다라고 판단만 되면 바로 그냥 공격해버릴 수가 있고 특히 그러한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요르단군의 특수전 병력이 14,000명이나 됩니다. 예. 요르단인이나 IS에 있는 그 IS 대원들이나 사실은 같은 중동 아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관상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 요르단인들이 IS 지역으로 들어가서 각종 표적들을 이 연합군에게 전송을 한다면 훨씬 정밀한 타격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인이, 백인이 들어가서 표적을 탐지하는 것보다 예. 요르단 특수전 병력들이 탐지해 주는 것은 이번엔 아주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연합군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쪽에서는 프랑스 항공모함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고 요르단군 네. 또는 미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르단도 병력이 이쪽은 이제 미군 같은 경우 미군이네요. 이거. 네.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일단 현재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빈슨 항공모함인데 원래 조지 부시 항공모함 아니었습니까? 이제 교대를 했습니다. 아, 교대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대했습니다. 예, 교대를 그래서 했다. 칼빈슨 항공모함이 저는 지금 현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교대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칼빈슨이 작전을 할 것 같고 예. 이 칼빈슨에는 F-18 호넷 전투기가 48대가 있어요. F-18 전투기는 네. 요르단의 주력인 F-16에 비해서 좋습니까, 성능이? 좋죠. 아, 좋다. 그리고 F-18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F-18CD형이 있고 예. 그게 24대. 그리고 F-18 우리가 알기로 슈퍼 호넷이라고 하는 F-18EF형이 있는데 그게 24대인데 이 EF형은 굉장히 강력한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강력한 무장. 예, 여기에는 JDAM, 즉 합동 정밀 폭격탄이라고 하죠. 제이담은 어떤 폭탄입니까? JDAM은 우리 공군도 뭐 수천 발 가지고 있는 폭탄인데요. 예. 한 10m 안에 있는 표적을 완전히 정밀 폭격할 수 있는 GPS 유도를 해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정밀 유도 폭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슈퍼호넷에는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그림이 있는데 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폭탄인가요? 폭탄인데 예. 이를테면 그 IS도 지하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습니다. 땅 속에. 그렇죠. 그럼 지하 시설을 공격하려면은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를테면 지상에서 한번 터졌습니다. 예. 거기서 폭발하면서 뚫고 들어갑니다. 저기도 좀 쏘고 있는데 네. 저게 벙커버스터네요. 예, 뚫고 들어가서 한 번 더 터지죠. 아, 땅 속을 들어가서 또 한 번 터진다. 뚫을 때 한 번 터지고 한 예. 번 터져서 뚫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한 번 더 터집니다. 그게 벙커버스터인데 이 벙커버스터를 운영할 수 있고 F-18 슈퍼호넷이 그래서 만약에 IS가 지하의 어떤 지휘부나 여러 가지 중요 시설을 감추어 놨다면 그것을 충분히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F-18에게는 있고요. 즉 예. 칼빈슨 항공모함에 예. 있고 또 레이저 정밀 유도 폭탄.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트랜스포머 텐데. 있죠. 네. 예. 거기 보면 그 미국 특수부대들이 어떤 그 리모컨 같은 것을 그 로봇에게 겨누니까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레이저 유도를 해서 비추고 있는 곳에다가 이 폭탄이 정확하게 레이저를 쏘고 있는 그 레이저의 목표물에다가 정확하게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서 격중시키는 것이 레이저 유도 폭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다국적 연합군에게 굉장히 좋은 것은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요르단군 특수부대 14,000명의 투입할 수 있다는. 예, 요르단 전력 한번 그래서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런 효과를 요르단이 극대화할 수 있죠. 특수전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르단 그 압둘라 국왕이 특전 사령관 출신이고 자기가 특전 사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전 병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요르단군 특전사 그 장비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군 특전사보다 더 장비가 더 좋아요. 요르단 국왕이 나오고 있네요. 네, 국왕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무장을 해서 그래서 이 압둘라 국왕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뭐 군인처럼 생겼는데 한 20여 년을 군 복무를 했고요. 예. 영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코브라 공격헬기 조종사였고 요르단군 특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브라 특전사들이 14,000명이 이 작전에 투입이 된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전투기들 또 뭐 요르단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의 전투기들이 아주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알칼리드 탱크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탱크로 몰고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군에 들어가서 이제 본거지를 쓸어버려야죠. 예. 근데 이 알칼리드 탱크가 750대 이게 이제 영국제 15라고 하는 탱크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개량한 그런 탱크인데요. 이 탱크가 120mm 주포를 가지고 있고 예.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방어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하는 그 RPG-7. 예. RPG-7이죠. 그 IS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감당할 수 있으면서 파괴되지 않고 계속 기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IS 입장에서는 요르단 사실은 잘못 건드렸습니다. 잘못 건드렸다. 네. 예. 그러면 동서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 IS의 본거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를테면 거기는 주공이 있고 조공이 있지 않습니까? 주된 주력군이 공격과 있고 보조 공격. 보조 공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쿠르드 민병대가 완전 보조 공격의 역할을 맡을 것 같고 예. 이 미군이 주공 그리고 이라크는 자기 영토 내에 이라크 지역만 수복하는 역할 예. 그리고 아마 요르단의 지상군이 동원이 된다면 요르단군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인근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한 육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군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치 헬기, 네. 또 헬기 또 강력한 게 코브라. 코브라 헬기. 네. 이런 헬기들도 이런 지상군을 도와주는 데 필요합니까? 헬기 만약에 IS도
탱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IS 탱크와 이 요르단의 알 칼리드 탱크가 서로 지금 나오는 것은 코브라죠. 코브라. 예. 그 IS 탱크와 이 요르단의 탱크가 서로 기갑전을 펼친다면 요르단의 탱크도 격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코브라 헬기가 요르단에는 있습니다. 이런 코브라 헬기가 하늘에서 적의 탱크를 때려줘 버린다면은 예. 이 요르단의 탱크는 무혈로 그냥 계속 진격을 할 수가 있죠.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지상 최강의 공격 헬기는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그렇습니다. 아파치는 미군이 갖고 있습니까?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미군이 아파치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소 잡는 칼이라고 보고 예. 아파치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만약에 아파치입니까? 저게 아파치입니다. 야. 뭐 한눈에 봐도 강력하게 생겼죠. 저 아파치 위에 있는 저 레이더가 한 8km 내에 있는 모든 지상 병력들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와. 저것을 가지고 주변에 다 알려주죠.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다. 저 산 너머에 탱크가 있다. 다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정찰, 정보, 지휘, 그리고 스스로 공격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여타의 공격 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IS 테러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 T-55 탱크, RPG-7 이런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로 저항 가능합니까?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T-55 탱크. T-55 탱크는 소련이 옛날에 개발해서 공산권에 그냥 쫙 뿌렸던 그런 탱크입니다. 예. 그래서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지역들을 장악하면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 시리아군과 이라크군의 무기를 노획해서 쓰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할 줄 아는 무기들은 놔두고 운영하기 힘든 거는 버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T-55보다 훨씬 강력한 M1 탱크 같은 것도 노획을 했는데 자기들 운영을 못하니까 그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T-55를 운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요르단의 알 칼리드 전차와 기갑전을 펼친다면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알칼리드가 훨씬 세다는 얘기죠. 훨씬 세죠. 그리고 이제 RPG-7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이 IS를 조롱하는 동영상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예. 이게 뭐 쏘았는데 바로 앞에 톡 떨어지고 하는 동영상이 예, 그때부터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제대로 발사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주로 뭘 공격합니까? 장갑차, 장갑차. 벙커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가격이 왜 싸다고 들었는데 암시장에서 중고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 10만 원짜리가 탱크 하나를 장갑차 하나를 장갑차를 격파시키고 없애버립니까? 구형 탱크 정도는 이를테면 T-55 정도는 박살낼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이건 별명이 알라의 요술봉이죠. 알라신의 요술봉. 그렇습니다. 예. 테러범들이 쓰면서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1947년도에 개발이 되었던 이 AK-47. 뭐 암시장에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거래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IS 대원들이 저 AK-47을 쓰는데 사실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이라크군의 오합지졸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이라크군이나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것도 부패하고 그 지휘부 자체가 IS에 협조하고 이랬던 이라크군과 시리아군을 상대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전의에 불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미군을 비롯한 정규군이 투입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왜 그러면 주저했느냐?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주저했느냐? 전쟁을 끝마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예. 그 전쟁 마치고 잔당소탕하는 게 아프간에 들어가서도 10년이 걸렸고 예. 이라크 들어가서도 10년이 걸렸고 그러면서 미국의 국력이 세트해졌고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요르단과 이라크가 이렇게 스스로 나서준다면 미국으로서는 까짓 거 한번 해볼 필요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대표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극악한 세력들이니까 인간 방패를 내세운다거나 인질들을 자기 앞에 내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요르단이 폭격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기자가 요르단 폭격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그 소규모의 희생보다는 더 큰 어떤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더 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방패를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는 IS에게 더 큰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이제 국제연합군 참전국가 미국,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쿠르드족, 독일, 일본도 자금 지원을 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도 자금 지원을 하든지 좀 도와라 라고 하면 우리도 테러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봉사를 하는 사람이 선거를 하면 당선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 랭킹 12여 위에 이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는 해야 됩니다. 즉 기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안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사하는 것이 슬기롭지만 자금 지원 정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상태가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제 야스쿠니 신사에 묻힌 최악의 전범들과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막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정치색, 이념 다 떠나서 말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막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 문재인 새 대표를 저격한 것이어서 더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그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끄럽습니다. 이상한 말을 해서. 네. 일단은 대부분 대체적인 분들의 의견이 너무 말씀이 과했다라는 분이 있고 원래 늘 그랬던 분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말씀이 늘 그런 분인데 과했다. 아, 말씀이 늘 예. 늘 보면 좀 흔한 일 튄다 그러죠. 튀고 보면 뭐 흔히들 보면 뭐 범친노계로 뭐 구분하긴 합니다만은 운동권 출신의 86세대 보면 온 동네가 적이에요. 막 보면 여기도 보면 공격, 저기도 공격.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심해도 너무 심했던 것이 한번 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가서 유대인 학살 현장이나 아니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천황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히틀러 같은 전쟁 범죄자 그리고 야스쿠니에 있는 일본 전쟁 범죄자와 우리 역대 대통령이 같습니까? 보면은 이번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세 분을 욕되게 했어요. 세 분. 네. 첫째, 당장 문재인 대표도 뭐 문희상 전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에 되게 되면 우리가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이 역사는 역사다.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틀 속에서 우리 후보자들 다 같이 가서 참배하자. 나는 용기가 없어서 비대위원장 때 못했다.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 굉장히 어려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황칠했죠. 두 번째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황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을 황칠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황칠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분이 지은 새마을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예. 2003년 12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했던 알제리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하도 말마다 김일성 그러니까 한 15분 동안 예. 15분 동안 보면 뭐 김일성이 어쩌고 김정일이 어쩌고 계속 이랬어 하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얼굴이 굳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래를 새마을 노래를 갖다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열렸네 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또 하나 왜 김대중 대통령을 황칠했다고 말씀드리냐니까 92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때 보면은 박정희, 이승만 두 분 전직 대통령 묘소를 갖다가 참배했을 뿐더러 예. 그다음에 97년 당선인 신분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주도하셨던 분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 정청래 최고위원 표현대로 하자면은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표 예. 그분들을 뭐라고 좀 욕하는 거죠? 저는 도저히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고방식에 생각 같이 하는 건 둘째치고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이제 황태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과 1997년 대선 때 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고
또 최대 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찾았고 생가도 찾았고요. 그러면서 어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강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200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왔던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의 딸이 나를 찾아왔다. 네, 아버지와의 있었던 일을 사과했다. 정말 기뻤다. 이런 대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장 나아가야 될 것 바로 국민통합 그리고 이 국론 분열을 막는 데 정치인이 앞서야 되는데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국론 분열에 앞섰습니다. 그리고 예. 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을 안 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욕을 먹었던 거거든요. 예,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어떤 싸움하게끔 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예, 이것과 완전히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런 강경파를 빼고 다른 당을 건설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첨언 하자면은 지금 보면 동서화합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 다음에 전남 광주 지역의 의원들이 서로 교대로 한 번은 지난해죠. 보면 TK 지역 의원들이 가서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배웠고 또 보면은 광주 전남 의원들이 구미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서로 동서화합 포럼을 갖다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이윤석 의원이 간사지요. 네. 그다음에 보면 지금 기초단체 광역단체별로 즉 TK 지역 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달빛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구가 원래 달구벌이죠. 광주가 빛고울이죠. 이게 달빛 동맹이라 해서 기초 단체 간에도 이미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학생들 서로 교류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동서화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애쓰는데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소한 50% 이상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 구미 상머리에도 갔었고 저쪽 가면 어디입니까? 예천 문경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갔으면 그건 저도 그럼 히틀러 가서 이거 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혹시 이런 부분은 정치인의 발언은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의 일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률상 문제는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 약간의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누군가는 그분을 위한 얘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대체로 보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좀 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라든지 또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 천황에 비교를 한 것은 정말 과한 건데 다만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쭉 인터뷰 전문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문재인 의원이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서 참배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문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 고문 한 분이 지금 그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분인 아마 팔순에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 90이 다 되셨어요. 90이 다신 어르신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어쨌든 이게 사람이 무고하게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그런 사법살인으로 죽어나갔고 그다음에 이게 대구에 있는 평화공원에 묻혀 있다면 사실은 거기 와서 먼저 참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 아픔에 대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얘기가 없이 곧바로 쑥 간 것은 본인 입장으로서는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를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를 산업화라든지 어떤 나라의 틀을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었고 또 이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뭔가 아픔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픔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고 국가가 조금 미안한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억울함을 벗겨준 것 이외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이분들의 유족을 어루만져주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정청래 의원의 이런 어떤 그렇게 과도하게 포장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론 분열 말씀하셨는데 저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분열된 게 아니고 한 목소리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그래요? 반응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이 더 많습니다. 정청래가 땡땡땡. 뭐 박정희 대통령이 히틀러면 김일성, 김정일은 뭐길래 꽃까지 갖다 바치고 뭐 김정일이 떠나고 박정희는 아무 문제 없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왕 빈소에 가서 전한 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 이제 그 JTBC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보면 이제 문재인 신임 대표가 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중에 한 58% 정도가 잘했다라는 이제 어떤 결과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한 65% 이상이 잘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국민의 60% 3분의 2 이상이 잘했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이번 운동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맞지 않고 또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통합의 관점에서도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연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 과거의 그 아픔에 대한 이렇게 보살품이라든지 이 따뜻거림이 조금 국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그게 너무 막말 형식으로 과하게 갔다. 네. 과거에도 예를 보니까 들어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초선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 보면 뭐 재선입니다만은 이미 최고위원 됐으면 중진 중에 중진입니다. 그렇다면 언행에 정말 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초선 의원 때 같이 참 말춤 추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보면은 실제 우리 역사는 건국기가 있고 산업화기가 있었고 민주화기가 있고 현재 보면은 이제 통합을 통한 선진화기가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산업화 시대 저도 뭐 그 시대에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습니다만 사실 인권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측면에서 얼룩 아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총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어떤 그 국가가 되고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 부분도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새는 양 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예. 그 명색이 130명 거대 야당의 그 서열 2위, 3위의 최고위원이라면 신중에 신중해서 말씀해 방금 주셔야 돼요. 초선이 아니다, 재선 3선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서 선수가 늘어나는데도 막말의 수준은 계속 같았습니다. 과거에 막말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굉장한 논란이 됐습니다. 뭐 셀 수가 없죠.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은. 예, 박근혜 저는 씨 이제, 얘기, 뭐 노무현 대통령 노가리라고 비하하며 온갖 욕설을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가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귀네들 이게 지금 박귀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갖다가 박근혜를 이름을 갖다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죠. 박귀네 이런 식으로. 그걸 감빵으로 저 얘기는 이거는 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비판하면서 대선 결과가 국정원 때문에 바뀌었다. 네, 이런 어떤 그 비속어를 사용을 한 건데요. 예, 이 정청래 최고위원 이 역사는 공과 과 중에 과만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에 과연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되기 전에 계속 특정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다. 이렇게 비판한 일이 굉장히 같은 많았습니다. 당 안에 있는 사람을요. 예. 조경태 최고위원을 이제 최저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인이 하도 최저위원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 행동이 과연 최고위원으로서 맞는지 전 스스로가 한번 조금 되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 지도부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위원, 최저위원들이니까 잘못하면 최악위원이라는 말도 듣게 돼요. 저 궁금한 게 예. 저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속한 당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주변에 좀 말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우리 손해입니다. 이렇게. 네. 근데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평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예.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떻게 해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냐. 그 당선에 대한 기반을 보면 결국은 일반 국민이라든지 일반 당원에 의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많은 표가 나온 것은 뭐냐. 결국은 본인이 저런 막말에 가까운 어떤 아주 강력한 대여 공격수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일정 부분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사실은 거기에 표를 몰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 저 역할을 필요로 하고 저게 바로 야당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들의 동력을 받아서 저분은 저기에 왔다. 저는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명히 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거는 기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위로 당선이 됐겠죠. 최고위원이. 그거는 대여 공세를 조금 어떻게 보면 각을 잡아서 잘해달라. 이런 의미지. 최고위원이 됐을 때는 정제된 발언을 분명히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방법이 대단히 틀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원들, 대의원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문재인 대표님 보면 될 때부터 이미 예견돼 있던 거 아니에요? 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하기. 예. 아침에 보니까 현충문을 우르르 한 4, 50명 같이 왔는데 막상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두 분 묘소에는 4분인가 5분밖에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본인하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성건, 우윤근 원내대표. 그다음에 우윤근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4명이 5명밖에 예, 안 예. 갔어요. 즉 최고위원 아무도 못 왔어요. 그건 이거는 배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휘청거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정청래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같으면 죄송한 표현을 바로 제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오랫동안 동교동에서 비서 활동을 했던 이석현 의원이 남조선 명예암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렸잖아요. 그때 바로 제명을 했거든요. 바로 제명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로 그것이 읍참마속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도 황태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기치를 내걸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쳤던 중도 개혁을 외치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출범한 지도부가 지도부 통합부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라는 것, 리더라는 것은요. 만인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파도 설득을 하고 반대파도 끌어당길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리더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문재인 대표가 중대한 시험대에 저는 올랐다고 그렇죠. 봅니다. 여기서 만약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상처받은 보수 계층의 예. 사람들 마음을 만지지 못한다면은 당의 미래도 어둡고 본인의 대권 가드에도 어둠이 깔리게 되죠. 여기서 잠시 속보 들어온 내용 하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 저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너희 언론 선배들하고 내 형제처럼 지낸다. 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한 협박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협박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왜냐하면 현직 기자들 앞에서 야 나는 너네 선배들과 호영호재한다.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제가 평기자 시절에도 느꼈지만 가장 평기자들이 기분 나쁜 것 당신이 아니라 너네 회사 간부들하고 나는 이런 사이다. 과시하는 것.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저 거거든요. 얘기는 또 어떻습니까? 언론인 내가 기자들을 대학 총장도 시키고 교수도 시켜줬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지난번 그 공개된 녹음 파일로만 봐도 이분의 말이 사실과 다른 어떤 굉장히 허풍이 섞인 과장된 이런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진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그 어떤 자신이 한 것 이상을 부풀리는 분이 총리 후보자로서 과연 적격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개인적으로 저 얘기가 제일 지금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을 내가 맡고 있다. 김영란법이 되면 너희 기자들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 그걸 내가 막아주고 있다. 이게 아닙니까? 정말 한마디로 코미디죠. 이 김영란 법이라는 것은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법이 어떤 그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목적성이 분명하고 어떤 범위가 분명해야만 법으로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김영란 법이라는 걸 출발할 때 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어딘가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4천만이 전부 다 적용을 받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바로 위헌 소지가 있는 거지. 궁금한 게 기자들이 자정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저 법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법을 아예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원내대표였잖아요. 원내대표면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가 막강한 겁니다. 사실 원내대표라는 것은 158석의 집권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면은 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내 수석 부대표면 원내 부대표들이 있죠. 다음에 보면 각 상임 및 간사 있죠. 그것을 총괄지휘하는 게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불러다 놓고 야 이거 문제가 있어. 그거 보면 우리나라 저 언론이 8,000개야 인터넷까지. 이거 하면은 이거 말이야 이 8,000명의 언론사 곱하기 패션 잡지까지도 다 기자로 쳤을 때 쭉 곱하면 우리가 1,600만이랍니다. 해당 그때는 거. 그러면서 그걸 내가 야 이거 좀 위헌 소지가 있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야 내가 막아주는 바람에 지금 너희들 밥 먹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이중으로 욕먹을 일이죠. 예. 저 얘기가 추가적으로 저런 옳지 않은 얘기한 것들이 공개되는 게 실제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아니면 좌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니까 예. 우리가 2010년 8월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김태호 현재 최고위원이죠 새누리당 김태호 경남지사가 국무총리 40대 국무총리 JPU에 처음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박연차 게이트에서 한 부분 갖고 말이 혼선 빚으면서 이틀 동안 청문회 거치고 이거 안 된다 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근데 이경재 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이경재 의원이 청문회 위원장이었어요. 예. 이경재 의원은 친박계잖아요. 이 친박계들이 2010년 분위기에서 이미 정운찬 한번 낙마한 상태에서 정운찬 낙마시켰잖아요. 그때 국무총리 그만두고 그 후임을 뽑은 거거든요. 거기서 친박계에서도 청와대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쪽에다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12항명 파동 난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손듭니다. 저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이완구 총리 물론 후보자가 손을 든다. 손을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그럴 가능성이 꽤 저도 높아진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분명히 여당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총리 인준이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와 관계없이 여당 내에서도 분명히 반란표는 나옵니다. 벌써부터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해요. 이분이 총리 후보자가 인준 투표를 거쳐서 총리가 될 경우에 야당만 너무 꽃놀이피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입니다.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언론 지금 이렇게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거는 언론인의 공직자의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야 되니까 나도 대학 교수만 내 친구들이 대학 가는 놈도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간단히 녹취록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도 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이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녹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법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제 언론사의 선배들, 언론계 선배들 중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친형제처럼 지내고 총장도 시켜주고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해줬다고 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자기를 공격하는 패널을 교체했다라든가 이런 주장 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 일국의 국무총리를 한다는 분의 말에 신뢰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앞으로 총리가 무슨 말을 하든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저 이완구 총리 머릿속이라든지 평소에 사고 패턴이 뭐냐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 흐름 하에 매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총장도 언론인들 대학 총장도 시켜주고 교수도 시켜주고 뭐든지 니들이 바라는 건 내가 시켜줄 수 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기만 한다면 지금 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예. 저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영혼과 정신 속에서 출발을 해서 그 전제 하에서 정치가 펼쳐지고 행정이 펼쳐지는데 저런 분이 과연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정말로 한번 다들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그래서 것 같습니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정호원 국무총리가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또 유임입니까? 굉장히 장수 총리가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김경진 변호사님이랑 황태순 의원님이랑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전에 낙마했던 김용준 전 후보자라든지 안대희 전 후보자 굉장히 경미한 사안으로 낙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과거가 오히려 경미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런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은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언론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기사를 넣고 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유신 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얘기죠. 시계를 30년 전으로 우리가 40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려야만 가능한 얘기를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내 친구 중에 대학을 만든 친구도 있다.
내 친구가 대학 갖고 있다. 거기에 교수시켜준 총장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교수도 시켜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그랬잖아요. 그 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매수, 놀라갖고 예. 그 매수인데 이거 보면 실제 왜 이완구 전 상상을 못하겠네. 1월 27일 날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앞에 기자들 두세 명 흔한 얘기 뻗치기라고 그러죠. 뻗치기 하고 있는 기자들 추워 일로 와 밥이나 먹어 하면서 급히 전화해서 불렀는데 4년 차부터 8년 차까지 4명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4명이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완구 후보자하고 평상시에 흉어물 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랍니다. 여당 출입하나 야당 출입하나 총리실 출입하나.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완구 후보자가 호지하고 지내는 그런 기자들이 아니라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기자들이에요. 거기다 앉혀놓고 완전히 흔한 얘기로 뭐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폼 잡는다 그러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1월 27일이면 1월 23일 날 1월 23일 날 지명받고요. 그 당시 별명이 뭐였냐니까 준비왕, 자판기 이런 얘기 나올 그 분위기예요. 붕 떠 있을 때예요. 붕 떠 있고 그때 40년 된 그 엑스레이 필름 흔들어가면서 붕 떠 있. 나는 문제 없어. 예. 라고 붕 떠 있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어린 기자들을 갖다가 겁박했을까요? 예. 기자 자체를 너무 모르는데요. 언론 자체에 대해서 기자란 직업은 바로 비판이 업입니다. 비판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그대로 안 보고 뒤집어 보고 까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기자는 이 TV를 보더라도 그냥 앉아서 보지 않고 비틀어져 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뭘까? 저 말을 하는 저희가 뭘까? 이런 걸 뒤집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 여부도 판단될 수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한 겁니다. 허황된 얘기.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처음 지명됐을 때는 뭐 괜찮은 분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야 공이다 그랬고 저희 법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도 삼성 국회의원 지났고 그다음에 충남지사였고 4번에 걸쳐서 어쨌든 국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게 과거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데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것들이 밝혀진 건지 밝혀진 거죠.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 흥분해서 저런 건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어떤 세세한 어떤 모든 걸 검증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는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동안의 재산 문제, 그리고 병역 문제, 모든 게 어떤 검증의 시험대에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씩 새롭게 밝혀진 거죠.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정치부 출입하고 그 올해 출입한 우리 조 차장도 모르는데 뭔 수를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뭐 평발이 맨발이 되고 맨발이 평발이 되고 재산이 이렇게 늘고 그런 모든 거는 지나간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대언론관은 바로 국무총리로 지명받고 난 다음에 나흘 후에 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가장 악질이고요. 질적으로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번에 둘째 아들 차남 부분의 재산 공개하라. 재산 뭐 국제 변호사 돈 많지 않느냐?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근데 웬걸 보니까 한 7억 5천 정도 3년 동안 그 외국 법무법인에 돈 받으면서 결국 보면 실제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나중에 한 2년 지나서는 형 밑으로 그럼 독립생계를 꾸린다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건버려 한 2,400만 원 3년 반 동안 하나도 안 내고 근데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땐 얌체다. 종파 세모녀들 돌아가신 입장이 원통하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통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총리 후보자를 수입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아까 좀 저속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꽃놀이패입니다. 통과해도 좋고 낙마해도 좋고 그런 상황인 거죠.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8일 정규군 창건일을 37년 만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 행사가 없었는데요. 이날에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또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주도했던 김정은의 신복 마원춘의 경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다시 피바람이 부는 건 아닌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함께 자세한 내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 오늘 질문 드리기 전에 앞에 먼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자칭 전도사라는 분이 북한이 땅굴을 파서 남한이 큰 전쟁이 나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맞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땅굴을 빨리 막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땅굴을요 조사해서 막는 그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한국 시민들이 그야말로 직장을 그만둬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15군데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특히 크게 두 개의 도시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피해가 아주 클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9월 5일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12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게 지난 1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난 연말인데 12월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저 말을 듣고 해외로 피신 간 분들 중에 아직도 못 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북한이 아직도 땅굴을 통한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까? 땅굴을 통해서 한국을 침투하려고 하는 노력은 북한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을 지나서 강남에까지 왔다. 그리고 뭐 다른 대도시 근처에도 다 땅굴이 파졌다. 그러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북한 기술로 한강 밑을 뚫고 들어왔을지 강북의 모든 지하 구조물들을 뚫고 들어왔을지는 의문이고 휴전선 지역에서는 계속 팔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서울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은 제가 보건대 90%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분이 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북한군을 아주 무서운 잔혹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라바타카라바 야그라샤나다 오시케레베 야그라샤나다 많은 아이들이 납치될 것이고 많은 아이들이 인육으로 잡아먹히게 될 것이며 마라바타카라바 야그라샤나다 많은 여자들이 또한 제2의 정신상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북한군이 만약에 정말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서울을 점령했다 치면 4월에 사방 먹을 건데 마켓만 쳐도 얼마 먹을 게 많은데 왜 아이들을 잡아먹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괴물입니까? 그리고 무슨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을 해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저런 거는 정말 저는 북한이 뭐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런다는 거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남한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혼란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아까 소개시켜드린 북한의 정규군 창설일 언제입니까? 정규군 창건일은 원래는 48년 2월 8일입니다. 1948년 2월 8일이 어떻게 보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나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군 창건일을 김일성 때는 2월 8일로 했는데 여기 나오고 있네요. 네, 1948년. 이게 실제 북한 군 인민군 창건일. 그런데 김일성이가 위대하다고 자꾸 선전을 하다 나니 김정일이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78년도죠 정확히 들어와서 김일성의 조선인민군이 뿌리는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이 만주에서 조직한 항일 유격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2월 8일이 아니고 4월 25일이다. 요거를 김정은이가 또 와서 올해 들어와서 정규군 창건일은 2월 8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내세우려고 하는 아버지를 부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부정을 했죠. 그런데 저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그 32년 4월 25일 항일 유격대 창건이라는 것도 많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32년도에 만주에서 많은 유격대들이 조직이 돼요. 왕청 유격대, 안도 유격대, 화령 유격대, 많은 유격대들이 생겨나는데 반일 유격대들이 그 유격대 중에 하나를 김일성이 만들었는지 그거는 좀 더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뒤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김정일이는 김일성이가 그만큼 위대하다. 1932년도에 벌써 20살 때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항일유격대를 만들었다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만든 거를 이 젊은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다. 정규균 창건일은 2월 8일이다. 이렇게 놓으면서 노동신문에 2월 8일 노동신문에 김일성이 36살, 36세 때 모습을 쭉 깔았어요. 저건 이유는 뭐냐면 김일성이 36세 김일성이네요. 36세 때 모습인데 저 모습이 특히 제일 밑에 보십시오. 가운데 사진. 저 제일 배 나온 사진 거기 지금 김정은 사진하고 거의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사진 이 사진 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면은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다. 이 사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진들을 넣었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닮았다는 건가요? 나는 김정은은 곧 김일성이다. 김정은은 곧 김일성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김일성의 직접적인 뿌리이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건대는 정말 닮았네. 30대의 김정은하고 30대의 김일성하고 똑같다는 거를 저렇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뒤집어 놓으면서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분명히 옳진 않거든요. 옳진 않은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한마디 하니까 지금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이 이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아주 천재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제가 두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생겼어요. 김일성이는 뭐 일단 인물은 잘생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건일에 맞춰서 미사일 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뭐 KN-52라든가 아니면 뭐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저는 그 스커드 미사일은 북한이 충분히 많은 1000여 개의 스커드 계열, 노동, 무수단 이런 미사일들 가지고 있고 뭐 한국에 한 1000여 발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쏴버리면 정말 대단한 피해가 올 겁니다. 그런데 저 2월 8일 날 쏜 거는 제가 보건대는 고체 미사일. 그러니까 액체 미사일을 쏘는 그 스커드 계열은요. 세워놓고 연료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위성에서 보면 저것이 타격 방향이라 그러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킬체인을 통해서 하는데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요. 동굴에서 나와서 쏘고 들어가 숙면 답니다. 우리가 타격할 방도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그래서 저기 원산에서 쐈는데 원산에서 그 대략 200km를 넘어가서 떨어졌는데 저걸 개성에서 쏘면요. 세종시하고 계룡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주의부하고 우리 행정 수도를 타격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그걸 공개했습니다. 신형 스텔스 기능이 있다. 그러면서 잠수정, 고속정, 고속 함정인데요. 이 고속 함정인데 이게 무슨 엔진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2월 저 탄도미사일 쏜 거는 2월 8일 날. 그 전이죠. 저거는 2월 7일 날 하루 전에 쐈는데 처음에 나온 모습 보고 저희들이 스틸스 함정 같다. 모습이 딱 스틸스 함정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스틸스 함정에 다르게 저 꼭대기에 송신탑 같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레이더에 다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이한테 저 도료는 틀림없이 스틸스 기능을 가진 도료를 발랐겠는데 해군 아니면 그 군수공장 이 자연과학원이나 국방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김정은에게 최고사령관 동지 우리 스틸스 기능을 가진 한대한 미사일을 가진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보고 참 멋있어. 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저게 사실은 미국제 그 스틸스 함정이라고 해도 조그맣게 나타난다거든요. 근데 저렇게 송신탑이 걸려있고 레이더는 일본제 상용 그러니까 오선에 설치하는 레이더, 후르노라는 그런 레이더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저것 자체는 정말 수준이 낮은 전투함이다. 다만
함대한 미사일이라고 한 거는 저 모습은 나가는 미사일 모습을 보면 미사일 수준은 굉장하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방금 나왔던 모습이 김정은이 선박 수리 공장 예. 엔진 무슨 설계 만드는 공장에 갔습니다. 네. 우리 고양 선생님 형님께서도 저쪽 북한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 아니 저희 형님이 평양 국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 국방대학. 국방대학 1기 졸업생입니다. 예. 1기 졸업생이고 미사일 엔진 설계가고. 아, 미사일 엔진 설계. 미사일 엔진 설계가고 러시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들어와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재역술 설계를 해가지고 함대한 미사일, 지대한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을 설계하는데 거기 팀장을 했거든요. 예. 물론 제가 나온다면 사라졌고요. 제가 탈출한 다음에 사라졌는데 북한이 60년대 중반 국방대학이 1965년에 창설이 됐거든요. 예. 그때부터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 지금은 저렇게 상당한 수준을 가진 미사일, 그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김정은이 저런 공장에 격려를 많이 하러 간다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이렇게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거다. 근데 이렇게 국제 사회에 시쳇말로 과장을 해봐야 예. 바로 이렇게 결국 들통이 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김정일이가 많이 생각을 해서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1932년까지 끌어다 놨는데 이 친구는 또 죄송합니다. 이 젊은 지도자는 그걸 1948년으로 다시 끌어다 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사실 그게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충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장성택이도 죽여놓으니까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것도 만들어 놓고 그 멋있네. 그러면 다 멋있는 거고 누가 저게 사실은 저런 결함들이 있는데 저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마식령 스키장을 설계한 마원춘이 쫓겨났다. 예. 김정은에게. 예. 북한 지금 숙청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숙청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마원춘이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설계가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이 특각은 마원춘이가 다 설계를 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원춘. 예. 마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두산 건축연구원이라고 해서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이 특각 모든 초대서 시설을 다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격리부에 들어갔다가 지금 설계국장을 하던 사람인데 저희들이 알건대는 숙청된 정도가 아니고 총살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총살. 예. 피해, 숙청, 그리고 총살. 예. 그 얘기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예. 다음번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 분 모시기 너무 힘이 듭니다. 국민도 힘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